가족을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고 하는 심정입니다. 나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 다만 나에 대한 비판이 검찰에 대한 맹목적 옹호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숭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과했지만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권은 다시 조국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지망생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내며 강릉에서 연남동, 현충원까지 공간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 원터치 3K쇼 뉴스 예언의 주문 조국의 시간과 윤석열의 공간을 대예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이 출간됐습니다. 읽으셨나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김환 기자가 요거 보여줘서 다 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조국의 시간이 출간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총평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내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고 책을 내서 뭐 막 10만 부씩 팔니까 출판사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민주당만 슬프고 나머진 다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시종 피력을 했었거든요. 네. 재판에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명성을 잘 활용한 그런 방법인가. 안 그래도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사람이 또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책의 인식의 곳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사를 했던 게 검찰 개혁, 기득권 검언 카르텔의 조직적인 이제 저항이다. 이런 인식이에요.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들인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보이고 있는 이 인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난 너무 힘들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인 건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국 전 장관 개인이 당연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수사를 받고 또 가족들이 그렇게 부설에 오르고 언론들은 막 뭐 기레기처럼 취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개인이 감당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운명을 일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뭐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했던 상황들이 있죠.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기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한 어떤 모습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뭐 오지 않았을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그 사안을 다루는 정권과 그다음에 여당의 태도 그리고 정권과 여당의 정치 그게 정당했냐 그게 맞는 정치였냐 그게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였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정권과 여당의 정치에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 문제를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굉장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저항이 자기에 대한 수사로 표적이 됐다. 뭐 이런 인식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멸문지화를 당한 거는 조국 일가가 아니라 검찰 특수통들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그걸 적당히 넘어갔으면 다들 그냥 안락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괜히 쑤셨다가 굉장히 크게 화를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 일가는 따져보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조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도 기각을 따내거나 혹은 뇌물을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됐는데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들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온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서 저는 압색 때도 이거는 잘하면 조 전 장관이 결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압색 자체에 그렇게 흥분을 했던 것은 결국에 수사 방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책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에 대한 어떤 반감을 이해한다. 자기가 뭐 사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점도 인정해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이 당부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을 숭배하지 마라.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지금 이 상황이 규결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이게 이제 조국의 입장인데 지금 조국의 시간이 나오고 윤석열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이냐 그거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탄생을 안 했으면 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같은 정치적 거물이 됐겠는가
그리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앞에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의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사람들이 막 밀려나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거기까지도 뭐 그렇다 치는데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징계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한 자기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의도라든가 어떤 내심이라든가 심지어 그 책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일종의 뭐 역심을 품고 있다는 류의 그러한 것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국회에 불러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듯한 액션을 취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좋게 비춰졌거든요. 오늘날의 정치적 건물을 만든 거의 70-80%의 책임은 여당에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걸 왜 그렇게 그러면 괴롭혀갖고 왜 키워줍니까 정치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질문이 나오니까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조국 얘기 끝났다. 근데 이 송영길 대표의 사과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양쪽의 비난을 받고 있죠. 한쪽에서는 왜 사과하냐, 두 번째는 그게 사과냐. 송영길 대표의 했던 사과 수위는 조 전 장관 그때 임명 당시에 했었어야 될 사과입니다. 불공정 수준에서의 논란이었을 때. 지금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다뤄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선 사람들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주고.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사과해야 될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 첫째로,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어떤 민주당의 정치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거냐 과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민심이 악화되고 다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그 내로남불에 대해서 뭔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사과라는 맥락만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점이 처음부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수사도 가족 수사도 조국 전 장관만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반성으로 그게 들리겠습니까? 조국은 미안하지만 윤석열도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굳이 넣은 건 뭐 맥락은 이해가 돼요. 이 강성 지지층이 네. 반발할 거니까 나는 여전히 여러분 편입니다. 다만 필요하니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텐데 그게 들어감으로써 사과라든가 반성의 의미는 상당히 반감돼 버려서 효과가 더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윤석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얘기를 해보죠. 윤석열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합니다. 강릉 갔다가 연남동 찍고 막 이 모든 상황에 이준석이 깔때기를 꽂아서 그 봐라 내가 버스는 정시에 떠난다고 하니까 버스 타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윤석열 왜 갑자기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저는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진짜 국민의힘에 들어갈지는 확정이 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본인도 배낭을 메고 뭐 산 초입에 들어선 단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아마 제 짐작인데 2012년에 안철수 사례를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철수는 출마 선언도 늦었고 무소속 계속 보수를 하다가 막판에 민주당 입당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명확하게 뭔가를 좀 깔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인 평론가가 얘기한 여러 가지 계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지율도 계속 자명이 길어지니까 떨어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고 이러면 피곤해져가지고 약간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이준석 돌풍이 뭐 보수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좀 웃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보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판국에 윤석열 얘기 같이 나와야죠. 이 변화의 맥락 속에 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좀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돌풍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가져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 하여튼 뭔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쉬워진 측면이 첫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는 게 윤석열에게 좋은 일이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의 불능일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 뭐 누가 압니까? 그거를 제어가 안 될 텐데. 사실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준석이 졌지만 잘 싸운 것이 되고 이런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간발의 차로 떨어지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뭔가 발을 담그든지 걸치든지 하면서 뭔가 국민의힘에 추가로 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나의 역할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버스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유승민 프레임에 지금 발목을 상당히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사실은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또 이준석도 자기 얘기로 깔때기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거 봐라. 내가 뭐 윤석열에게 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오면 잘 모신다고 했는데 윤석열도 호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준석에 호응한 것이냐?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권성동, 정진석, 그다음에 무슨 장제원 다 뭐 이준석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호영 후보하고 가까우면 가깝지 그런 걸 볼 때 뭐 흔쾌하게 이준석 대표 난 응원합니다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윤석열은 이준석을 견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으로 대변되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준석한테는 좀 악재일 수 있는 게 이준석이 대표가 돼야 윤석열도 올라타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지지층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차피 윤석열이 들어온다는데 굳이 대표까지 이준석이 시켜야 되느냐. 전통적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대선 주자하고 당권하고 다 뺏겨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준석 쪽에 힘을 실어준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다만 거꾸로 이준석이 어차피 대표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좀 올라타 볼까 이런 생각은 빨리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국민들한테 준 셈이니까요. 조만간 입당, 경선 참여,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 시나리오대로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맨날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맛집 투어만 가고 치볼은 맛있겠지만 뭐 아무튼 뭐 장모는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돈 한 장 손해를 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진석 의원이 뭐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 그런 얘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총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간 보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정치할 거면 윤석열의 정치가 뭐고 윤석열이 이 나라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것이 먼저 제가 볼 땐 해명되는 게 맞는 게 안철수 대표의 실패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를 직시를 해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엔 분명히 새 정치를 하고 뭐 그거에 필요한 지금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당과 상당히 거듭되면서 나중엔 이런 얘기가 다 어떻게 되는지 다 없어지고 저 사람이 뭔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셈법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만 남았어요. 결국은 제3지대라는 데 공간이 생기면 안철수가 약간 뜨다가 없어지면은 또 잊어버리다가 계속 이런 존재가 지금 된 거예요. 윤석열 네. 제2 안철수다. 이러다 안철수 시즌2 되는 거예요. 예언 겸 설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현충일에 뭘 하겠죠. 운동권식의 그 달력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8에 한 번 했기 때문에 현충일에 또 뭐 메시지를 내겠죠. 김민하 평론가는 윤석열 다음 주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구장에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 응원하지? 하나 응원하나? 하나 좋다. 지는 팀의 승자 마음을 좀 공동연구. 이해하고 승자 독식의 사회가 아니라 지는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자. 자꾸 화나지 마십시오, 팬 여러분. 저처럼 뒤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언 가겠습니다. 윤석열, 김 언제 입당합니까? 월로 찍어주세요. 월. 나는 7월. 입당 안 할 것 같아 왠지. 입당 안 한다.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할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는 입당을 안 하면은 간성열 되는 거죠. 간성열. 내일 합니다. 내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다 가는 노숙인에게 점퍼를 벗어준 시민의 사진이 화제입니다.